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동영상 두 번째를 맞이합니다. 자, 오늘은 장애 유형과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51페이지고요. 지적 장애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적 장애는 지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의사소통이나 자기관리 및 사회생활 등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IQ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 장애는 1950년대까지는 줄곧 정신박약이나 전응아라고 표현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정신지체로 이후 다시 지적장애로 명칭을 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주의집중과 기억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능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장애 등급별 기준을 보면 장애 정도 기준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이 심한 장애인의 장애 상태는 어떠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능 지수가 35 미만으로, 그러니까 지능지 IQ지 IQ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서 일생 동안에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자, 35. 이 기준선이 70이라고 봤을 때 35면 기준선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사람들의 지능은 굉장히 어린아이의 지능과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으로서 대화가 불가능하지. 대화가 안 되지. 또 대화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능지수가 35 미만일 때는 평생 동안에 옆에서 사람이 함께 있어줘야 되는 이런 장애를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전응아죠. 전응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 부모님도 힘들고 또 같이 있는 가족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나 장애가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사회복지사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편견을 갖게 되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무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도 안 되고요. 또 그것을 비판해도 안 되고 또 무시해도 안 되고 비에스텍의 인간관계 7대 원리 가운데서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도 있는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사회복지사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똑같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모자라든지 전응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도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인격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수용이고 그 수용은 바로 비판 없는 무비판적 수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능지수가 35 이상에서 50 미만인 사람이요. 35에서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작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말은 그런 대로 통해요. 35에서 50 사이니까. 근데 이제 잘 통하지는 않아요. 깊은 단어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용어는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죠.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행동을 훈련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이 편지에 봉투를 풀칠을 해서 붙여라. 이것을 훈련시키면 그 사람은 충분히 편지 봉투에 풀칠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단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런 단순한 직업이죠. 이 단순한 직업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뭐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이 IQ를 많이 요하지 않는 직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두 번째, 요 중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70 이상이 되면은 70이 경계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70에서 80 경계선인데, 그 밑에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능지수가 50에서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이 IQ가 70만 돼도 공부하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뛰어나게는 못하지만은 웬만하게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머리 쓰는 그런 거는 복잡하더라도 웬만한 기본적인 것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저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또 그 몰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회적 또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70에서 80 사이를 우리가 이제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70 이하면은 장애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 이상이면은 70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그 80까지는 경계선 이렇게 그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뭐 80 이상 된다면은 우리가 정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좀 이렇게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나눌 때 35 미만, 50 미만, 70 미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장애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장애 정도를 우리가 생각했고, 이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자폐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캐너에 의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면서 활동과 관심 영역이 제한된 특성을 보이는 장애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캐너에 의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발달을 보인다. 그러니까는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자폐성은. 그리고 또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자폐성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를 낸다든지 화만 낸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뭐 자기 어떤 그 고집을 그냥 그대로 부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활동과 관심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활동이나 관심이 몇 개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심 있는 부분, 그 사람의 관심 있는 그 부분에서만 몇 가지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다. 그래서 활동과 관심 영역이 제한된 특성을 보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 자폐성 장애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심리적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으로 구분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왜 이렇게 됐냐, 또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무엇이 원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리적 원인보다 이 사람들은 어떤 뭐 중간에서 어떤 뭐 마음이 어떤 상태로 인해서 이런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생리적으로 자폐성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54페이지 표 2-5에 자폐성 장애의 DSM-5를 준거로 해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 유형과 기준에서 자폐성 장애를 보면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 자폐성이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감정, 그 다음에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이 사람들이 배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폐성 장애 가진 사람들은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폐성 장애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합니까? 배려를 얼만큼 해요? 그러니까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첫째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양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배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폐성 장애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아이고 뭐 섭섭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이 자폐성 장애는 또 항상 사람이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도 하나의 그 케어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습득이 지연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빨리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말을 빨리 배워서 빨리 말을 푸는데 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말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엄마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몇 개월 걸릴 수 있고 뭐 아빠를 한다 할지라도 몇 개월 걸릴 수 있고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자꾸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넌 누굴 닮아서 막 그러냐, 그리고 자꾸 구박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그가 자폐성을 가지고 있었다 쳐봐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폐성을 갖고 있는 아이를 왜 너 공부 못하고 뭐 그렇게 하냐고 자꾸 구박했을 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부모의 무지가 이 아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막 그 윽박 지르고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뭐 사람이냐 막 이래버리면 이게 굉장히 그 아이는 상처를 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어 습득이 지연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상관도 없는 언어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오정 같고, 그래서 뭐 전혀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도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말을 쭉 이어가잖아요. 근데 이 자폐성은 주제를 금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을 갖다 주제를 갖다가 놓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오정. 사오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폐 아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계속 가지고 한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주제를 자꾸 놓치고 이게 빗나가게 되니까 이게 그 말이 대화가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미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반향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틀에 박힌 놀이 유형을 해요. 얘네들은 그냥 항상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틀에 박힌 그런 놀이, 거기에 익숙해 있고 다른 것을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한계 이렇게 갖고. 그 예를 들어 자폐성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은 손톱 뜯고 있잖아요. 자기 손톱 뜯고 있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 손톱을 괜히 막 이렇게 뜯고 또 어떤 애는 괜히 막 저기 자기 새끼 손가락으로 손톱 막 깨물어서 막 이걸 갖다가 이빨로 다 끊으려고 그런 사람. 이런 것도 이것도 그 자폐성의 하나의 그 일종이다 이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의 그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 틀에 박힌 놀이 유형 요것이 이제 그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암기도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폐성은.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은 4다 나누기 2다 그러면 얼마예요? 2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폐성 아이들은 거기까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얘네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머리가 이게 이렇게 몰입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폐성 제 자녀를 둔 이 부모님들을 보면 굉장히 참 존경스럽고 훌륭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한 그 자녀들을 두고 얼마나 참 절망과 좌절을 하겠어요. 그 자기 집에 장애인이 하나 있으면 이게 장애인이 이게 육체건 정신이 한쪽 장애인이면 다른 쪽도 또 이 장애로 가지 않도록 이거를 우리가 참 신경 써서 그걸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또 사회복지사는 또 그런 쪽으로 관심도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장애인이다. 그러면 정신적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은 잘 케어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아이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가 장애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육체적으로 장애니까 정신적으로도 남이 싫고 만나는 게 싫고 다른 사람이 싫고 관계가 싫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장애가 더 무서운 거죠. 육체적인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적 장애는 더 육체 장애보다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장애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나 육체가 둘 다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케어하는 것, 보호해주는 것 그것 또한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장애인을 자녀로 둔 가정이 있으면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저보다 잘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의 자녀나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는 남이 돌보지 않는, 남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관심 갖고 또 그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또 사회복지사의 실력, 스킬 그것도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하나의 지식이다 이거죠.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에 대한 강박적 요구. 그러니까 늘 동일한 좀 색다르고 이러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성에 대한 동일성 유지에 대한 강박적 요구죠. 이 아이는 항상 보던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보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본 사람은 이렇게 괜찮은데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또 충격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또 이 아이가 당황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성을 가진 이 아이에게 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늘 아는 사람, 엄마, 아버지, 아니면 누나, 아니면 동생, 언니, 오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로 가지고 자주 볼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덜한데 새로운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동일성 유지에 대한 강박적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행동 장애가 수반된다. 그러면 행동 장애라는 것은 뭐냐면 운동을 하는데 너무 많은 운동, 자기를 컨트롤 못하니까
계속 막 그냥 열심히 막 거기 걷는 거를 만약에 이거 그 저기 뭐야 거기 걷는 거를 계속 하면 막 쉬지 않고 걸으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냥 계속 그것을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뭐 하고 중단시키지 않으면, 예, 그냥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 운동증이 생기잖아요. 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우리가 활동하는 걸 운동이지, 너무 과잉해서 막 지나치게 막 운동을 하면은 이것 또한 심각한 신체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동도 적당해야지 너무 지나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또 자해적이다. 자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막 해야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막 해야서 막 자기를 막 뜯기도 하고,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머리도 막 자꾸 뽑기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자해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자폐가 무서운 것은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자해.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순간적으로 이 자폐아들은 순간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뭘 던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때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꼬집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 장애를 수반하고 과잉 운동증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제 자해적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자폐아가 지니는, 자폐성 장애아들이 지니는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과 사회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한 상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사회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한 상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자폐성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자폐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사도 이것도 요즘 필요해요. 네. 근데 사회복지사가 자폐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많은 다양한 그 장애인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사회복지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장애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회복지사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사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들에게도 행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도 인간이야.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욕구가 있듯이 장애인에게도 욕구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욕구 충족을 원하듯이 장애인들도 욕구 충족을 똑같이 원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만족하기를 원하듯이 그 또한 걔네들, 그 장애인들도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케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야.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일상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게 뭐냐? 오랜 기간 동안이야. 장기간 동안에 어려운데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과 사회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 상관성을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손상돼 의사 표현의 수단.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그 의사소통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는 어떤 손상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그거와 그 다음에 의사표현은 어떤 방법으로 얘네들이 의사를 표현하는가. 얘네들도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장애인들도 똑같이. 그 자폐증 이 아이들도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그 의사 표현을 얘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가를 배우는 것도 또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의사 표현 방법을 잘 이해한다면 그 아이들과 소통도 어느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컷으로 넘어가겠습니다.